반응이 너무 활발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인사도 잘해주시고, 네, 그러셔서 너무 좋은데,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울여성병원 마더비문화원 김선일 과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울여성병원 산부인과 김광래입니다. 자세한 프로필과 함께는 강의 전에 따로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저는 난임센터, IR센터에서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의미 있고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아주 많이 기획하고 있어요. 그 기획하는 사람 김선일입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뵐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자, 저희 IR센터에서는요, 음악 심리치료 프로그램 행복한 기다림 만남을 진행하고 있고요. 난임 유튜브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안영선 보호자님께서도 야간에 여러분들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닥터스 어드바이스 전문의와 함께하는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장님, 짜잔! 착상률을 올리는 노하우입니다. 어떻게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요, 1부에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2부에는 저희가 사전 질문 여러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사전 질문이 한 50개 넘게 들어왔어요. 그 중에 10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좀 내 질문이 채택됐을까? 막 이런 생각 드시죠? 오늘 스타벅스 기프티콘 나가고요. 자,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우리 김광래 과장님은요, 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삼성 서울병원 산부인과 외래 교수를 역임하셨고, 강남 미즈메디 병원에서 난임센터 센터장 및 외래 진료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주셨어요. 산부인과에서 30년, 와, 난임 전문의로 25년. 자, 우리 과장님 이제 강의를 착상률을 올리는 노하우에 대해서 들으실 건데, 이미 여기 지금 56명이 시청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여러분들의 그 강의를 잘 듣고 싶다라는 열정과 마음을 담아서 하트를 좀 날려주세요. 우리 과장님께 사랑의 하트 에너지,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과장님 강의 부탁드려요. 앞으로 제가 과장님 강의 듣고 몸 관리, 마음 관리 잘해서 정말 좋은 행복한 우리 기다리는 아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다양한 하트를 마구마구 그냥 한 개 올리지 말고 좀 써요. 막 3개, 4개, 10개씩 막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강의를 각자 있는 곳에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 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좀 교과서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착상률을 올리는 노하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거는 그 PPT를 통해서 좀 보기 쉽게 되어 있을 건데요. 영어로 되어 있어도 너무 죄송하지만 잘 봐주세요. 저희가 이제 체외성 시술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실제로 그런 시술을 통해서 그럼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보면, 미국에서 발표한 건데 2013년도에 배아 이식당 분만율은 37.3%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100건의 배아 이식을 했을 때 37건에서만 아기를 태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가 착상에 실패한 것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시술을 통해서 좋은 걸 선별을 해서 배아 이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착상을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착상이 그럼 성공하는 제일 중요한 인자는 어떤 것일까? 그건 역시 여성의 나이입니다. 여성이 젊을수록 착상 성공의 그 성공 인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건 저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저의 나이를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접근을 지금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배아를 3회 포함해서 3회 이상 또는 총 10개의 배아 이식을 했는데도 착상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반복 착상 실패라고 명명합니다. 물론 이런 기준은 최근에 있어서 조금 줄여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즉 배아 이식을 이렇게 많이 여러 개의 배아를 할 수도 없고 한두 개의 배아만을 제한해서 하기 때문에 배아 이식 횟수가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배아를 포함해서 2번 이상 착상에 실패가 된 경우에도 반복 착상 실패에 준해서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다음 볼까요? 그러면 배아 착상을 하는 그 착상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성들은 한 달 생리하는 동안에 내내 착상을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28일 주기로 생리를 하는 경우에 생리 시작일로부터 19일과 21일 단 3일 만이 착상기입니다. 임플란테이션 윈도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3일 동안에 어쨌든 착상이 가능한 배아가 자궁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착상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세요. 그럼 착상의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그림에 보시면 그 붉은색 그 동그라미는 배아, 자궁 안으로 들어온 포배기의 배아입니다. 배아는 그 난자의 껍질, 처음에 가지고 있던 껍질에서 부화를 한 다음에 적정한 자궁 내막으로부터 어떤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자궁 내벽에서 신호를 보내면 그쪽에서 분비한 그 부착 물질이 있습니다. 세포 부착 분자라고 저희가 명명할 수 있는데요. 그런 어디전 몰레큘들이 많이 나와서 그 포배기의 배아를 당겨서 서로 붙을 수 있게 접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그 시기에 자궁 내벽은 피노포드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물주머니 같은 물질을,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어서 접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접착한 이후에는 그 포배기의 배아가 자궁 내벽 안으로 침입하는 인베이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실제 이런 착상 과정은 되게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물질이 관여되고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LIF라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되게 복잡하죠. 저도 이걸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한 물질만 해도 얼마나 많이 수용체와 결합한 이후에 착상에 필요한 여러 혈관을 만들게 하거나 또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 물질들을 아주 연쇄반응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연결되어서 하는 작용들이 쭉 일어납니다. 이렇게 복잡한 착상 과정은 저희가 다 알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정말 이것에 필요한 적정한 배아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착상에 적정한 배아가 있다는 전제하에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착상률을 올리는 노하우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이해하시기가 좋을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서 그 순서대로 정했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을 먼저 저희는 찾아봐요. 다음 주시면 보통 이제 착상을 신경 쓴다는 것은 난임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난임 기본 검사를 보통 다 하시고 어떤 시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분들은 이제 처음에 오셔서 여러 가지 병력을 이야기해 주시죠. 내과적 문제나 또는 산부인과적인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당뇨나 갑상선 질환 또는 부인과적으로는 정말 근종이 있는지 자궁 내막증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알고, 하지만 이것이 시술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난임 기본 검사에 준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술을 결정해서 하게 되죠. 근데 기본 검사에서는 저희가 난소 기능을 보고 또 나팔관, 자궁 난관 조영술을 해서 나팔관의 상태도 확인합니다. 정액 검사로 물론 정제 상태도 다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떤 시술을 했을 때에는 그 시술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따라서 환자분들은 단지 저 착상이 안 됐어요, 임신이 안 됐어요 이렇게 오시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은 이전에 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럼 이런 시술을 처음에 했을 때 어떤 주사를 맞고 과배란을 하셨는지, 그리고 난자 채취는 몇 개가 되었는지, 또 채취된 난자의 성숙도가 어떤지, 또 수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떠한 수정률을 보였는지나, 또는 배아 이식을 실제로 했을 때 배아 상태가 어땠는지 저희가 그걸 좀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정했는지, 배아가 정말 착상하게 적정했는지를 판단을 일단 해야 합니다. 또 그 주기 자체가 신선 배아 이식인지 또는 해동 배아 이식인지에 대한 평가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다 본 이후에 반복적으로 정말 착상이 안 된 분이신 건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경우에는 반복 착상 실패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시면 보통 반복 착상 실패 원인은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배아가 정말 적정한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배아가 정말 적정한지를 알기 전에는 배아의 문제를 배제를 못하니까, 하지만 이 배아는 매 주기마다 다른 배아를 저희가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아가 실제로 가진 어떤 염색체 이상의 위험도가 있는지 일단 부모의 염색체 이상이나 이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배아의 염색체 이수성에 대한 평가는 제가 나중에 강의 뒷부분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는 다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자궁이나 난관에 어떤 병이 있는 경우에 자궁에 기형이 있거나 또는 용종, 유착, 자궁 안에 어떤 염증이 있는지 또는 나팔관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또 실제로 환자분들이 배아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정말 포배기로 적정하게 발달을 했는지 그건 저희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착상 그 과정을 보실 때는 붙어있는 그 배아는 반드시 포배기로만 성장이 돼야지 착상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발달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호르몬이나 대사 문제가 있는지 또 면역학적으로 자궁이 항상 어떤 그러니까 공격을 받고 있는 환경인지에 대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혈전, 그러니까 피가 너무 잘 굳는지 모든 사람들은 이제 혈액 응고가 되는 자기 본연에 응고하는 기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밸런스가 잘 맞아 있는지를 저희가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역산 대사 이상이거나 또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또 그 이외에는 자궁 내막의 수용성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마지막에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다 의심을 하면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합니다. 다음 보시면 그러면 이런 검사도 너무 많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다 치료를 할 것이냐 또 이 치료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실 이것은 조금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다른 학회에서도 그렇고 미국이나 영국 또는 캐나다에서도 보는 어떤 동의하는 치료 지침에 대해서 보면 최근에 캐나다나 영국에서 얘기해주는 어떤 생식의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래도 이거는 검사를 먼저 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지침은 혹시 갑상선 기능 이상을 저희가 교정하지 않고 시술을 했는지 또는 자궁 안에 용종이나 근종이 있는지 또는 나팔관의 난관 수종, 나팔관이 늘어나 있는데 절제를 하지 않은 상태인지 또는 환자가 금연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금연을 하라고 하는 지침 또는 적정 체중을 관리하라고 하고 또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섭취를 하는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떤 해야만 하는 항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이렇게 나라별로 어떤 학회별로 이렇게 권하는 항목이 좀 다르지만 부모 염색체 검사나 착상전 배아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는 고가이기도 하고 그걸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서 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저희가 넣었습니다. 또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것은 어떤 연구 목적으로 연구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검사이거나 치료 방식인데 실제로 어떠한 치료는 어떠한 특정 환자군에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한 것들이 사실은 여기 지금 열거한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메타 분석이나 그런 거에 통해서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연구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라고는 이야기가 된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궁 내막 수용성 검사라든지 또는 자궁 내막의 면역 검사, 헤파린 치료 또는 면역 치료나 인트라리피드, 글루코콜티코이드라는 면역 치료 또 어떤 GCSF라는 어떤 약물 치료 같은 것들도 반복적으로 착상을 못하는 환자들에게 치료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쪽에 결론을 내지는 못하는 항목입니다.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보시면은 자궁 내시경인데요. 자궁 내시경은 사실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자궁 내벽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괜찮은지를 한 번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용종이 있거나 또는 왼쪽 밑에 자궁 난관 조영술에서 보시면 자궁의 공간이 아주 불규칙하게 검은 공간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내시경으로 봤을 때 분명하게 유착이 된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적으로 필요한 것도 내시경을 하면서 진단도 하지만 수술적인 치료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되고요.
다음에는 만성 자궁내막 염증인데 실제로 그 톡소플라즈마나 또는 다른 헤르피스나 유레아 플라즈마 이런 클라미디아 감염이나 이런 골반 감염의 경우는 시술 초기에 아마 검사를 하시면서 대부분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 혹시 그런 증상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셔도 됩니다. 또 자궁 내막, 그러니까 자궁 내시경을 통해서 자궁 내막을 확인해 보면 실제로 아주 깨끗한 자궁에 비해서는 매우 불규칙하거나 돌기가 솟아있는 그런 만성 자궁내막 염증을 확인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상으로는 정상이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런 내시경을 해볼 때 한 3분의 1 정도는 유착이나 염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착상에 도움이 되겠고요. 다음 주시면 나팔관 이제 문제 중에서 난관 수종, 나팔관이 양쪽 막히면서 실제로 이제 자연 임신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 나팔관이 늘어나 있는 것이 전혀 문제를 주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팔관에 있는 여러 염증성 물질이 결국 자궁 내강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실제로 착상을 방해하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관 수종에 있는 경우는 원래 반복적으로 착상이 안 되는 경우는 확실하게 난관을 절제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난관 절제를 하고 싶은데 그런 환자분들 중에는 난소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분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난관 절제를 함으로써 난소에 오는 혈액순환이 수술 이후에 감소되면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위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난관을 일부 그 원이부 말고 근이부를 조금 이렇게 결차를 해서 연결만 중단하는 그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하시면 그러면 착상률을 올리는 노하우 중에 해야 할 것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먼저 환자분하고도 상담을 하고 저희의 하는 과정도 점검을 합니다. 일단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이런 말씀은 여기저기 찾으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뭘 할까요? 이제 하면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걸 정말 하는지 환자분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안 그러신 분이 꽤 있어요. 밤에 너무 늦게 자고요. 거의 새벽녘에 자거나 또는 이리도 그러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고 또 운동을 정말 거의 이런 시술하는 동안은 하지 못하고 쉬고 그냥 누워만 계신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 관리라는 것은 일정하게 자고 생활 리듬이 일정하고 몸에 스트레스가 없이 운동도 일정하게 하시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적정 체중 관리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자기가 적정 체중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거에 벗어나지만 이 시술할 동안은 난 아무것도 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딱 적정 체중을 그냥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가게 하는 노력을 하시는 단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을 예를 들어서 과체중이거나 비만이거나 하면 적정 체중 돼서 오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한 달에 한 1, 2kg가 줄 수 있는 정도의 체중 관리를 하고 오시는 게 되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그럼 식단은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식단은 이제 지금까지 쭉 나온 것 중에는 퍼틸리티 다이어트라는 게 많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 해식 식단이라고 해서 그 식물성 오일을 많이 드시고 또 통곡물, 또 생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야채와 과일을 드시는 거죠. 그리고 엽산 섭취하시고 특히 비타민 D는 섭취를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주이거나 금연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는 실제로 여성, 남성을 포함해서 모두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는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꽤 봤어요. 금연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번 했는데 자기는 체중도 하고 다이어트 다 하고 다 하는데 정말 담배를 하루에 두세 가지 이상은 더는 못 줄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걸 아무리 말씀드려도 본인이 그래 이번에 정말 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끊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 5번 만에 착상에 성공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금연은 어쨌든 마음을 확실히 먹고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이게 스트레스가 어떻게 없겠어요. 맨날 주사도 맞고 또 이런 결과를 기다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 너무 힘드신 거거든요.
근데 좋은 생각을 의지적으로 하려는 것도 되게 연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명상 필요하시면 명상도 하셔도 되고, 뭐 요가를 하셔도 되고, 이제 그런 거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황체 호르몬을 이제 쓰잖아요. 뭐 배아이식하고 테스트할 때까지 다양한 황체 호르몬의 형태가 있습니다. 주사도 있고, 뭐 질젤이나 먹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투여하는 것에도 일정하게 투여하시는 게 좋은데 의외로 그걸 놓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루 이틀 놓치시는 분도 정말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일정하게 하시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걸 잘 맞추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배아 이식이 방광을 채워서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침에 보통 이제 일어나서 소변을 보시고 이제 오시잖아요. 보통 점심, 뭐 센터마다 다르겠지만 점심 때 오실 때 어떤 분들은 거의 방광이 채워져 있지 않은데 화장실 가고 싶다고 느끼신 분도 사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방광 채우는 거는 이제 화장실 좀 가고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재밌는 거는 양말을 꼭 챙기라고 하는 그런 그 환자분들끼리의 그런, 그러니까 톡에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얼마나 이 양말에 대한 느낌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스트레스 줄이고 하실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배아 이식 때 방광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아 이식의 그 테크닉에 대해서는 착상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궁 경부를 저희가 어떤 기구로 잡지 않고도 자궁을 스트레이트하게 해서 빨리 배아 이식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성공의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아 이식 때 방광을 채우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시면 방광이 이제 방광 쪽으로 자궁이 아주 앞쪽으로 돼 있는 자궁인 경우에는 방광을 채우면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자궁이 펴지게 되거든요. 또 자궁이 뒤쪽으로 많이 누여 있는 분들도 방광을 채우고 나면 자궁 경부가 눌리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이트하게 자궁이 펴지게 돼요. 그래서 카테터를 진입하는데 다른 구조물을 이렇게 터치하지 않고도 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비만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비만과 착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건 이제 데이터를 쭉 본 것 중에 하나는 결국 그 비만의 정도에 따라서 착상률이 감소하고 임신율도 감소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그 라이버스 레이트에 대해서도 불리한 게 있습니다. 밑에 제가 이제 키가 160일 때, 60kg 때, 70kg 때, 80kg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불리한 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체중 관리를 하시라는 거는, 최소한 과체중 이내로는 줄이셔야 됩니다. 근데 꽤 많으세요. 한 80kg 정도 고도비만, 비만으로 오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히 있습니다. 이걸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제가 사실 음식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드리기가 너무 다양하기도 해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없는데, 그나마 이제 그 지중해식 다이어트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간단한 이런 그 피라미드, 음식 피라미드가 있어서 이게 그 구글에서 제가 이미지를 따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간단한 피지컬 액티비티를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통곡물, 또 다양한 색깔의 채소나 야채를 먹고, 그리고 또 오일, 그 피쉬 오일이나 그 어떤 식물성 오일을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이 제일 좋겠죠. 이렇게 먹는 이런 식사를 매일매일 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어류를 먹는 것과 또 계란, 이런 게 좋겠고, 일주일에 또 가금류를 또 더 선호하는 그 다이어트예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그 뭐 닭가슴살이나 이런 쪽을 먹도록 하고, 치즈, 그리고 이렇게 적색 그 육류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제일 위에 그 케이크는 아마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정말 참고 그런 거 일주일에 한 번은 드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음식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최근에 제가 더 덧붙이고 싶은, 그러니까 약간의 잔소리 같은 거라면,
저희 야채는 되게 살충제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것에 포함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유기농을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드시게 될 때는 세척을 정말 열심히 잘 해서 세척을 해서 드셔야 되세요. 그래서 살충제가 정말 적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일회용기 사용인데, 요새 되게 식사를 많이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배달해서 드시거나 어디서 사서 드시거나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회용기에 되게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회용기는 되게 그 용기 자체 코팅에 그 환경 호르몬이 있어서 그게 녹아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비스페놀 A라든지 이런 환경 호르몬을 측정해 보면 외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근데 그건 영향이 좀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용기를 줄이시는 거 되게 중요하세요. 요새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규제가 다 생기는데,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해서 음식을 담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주 단순하게 조리를 해서 그 영양가 그대로를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되게 건강에 좋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식사 방법은 되게 한 두세 달을 하시면 정말 많이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내가 정말 좋은 그 배란을 하도록 정말 신경 많이 쓰시는데, 의외로 이런 그러니까 독성 물질이 별로 노출 안 되고 또 몸에 좋은 영양 있는 단백질이나 당질을 먹으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착상 기전에 필요한 모든 접착 물질이라든지 성장인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재료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노력하는 병원 측에서의 착상률을 올리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거 수술이 필요한 부분은 먼저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환자분들이 노력하시는 걸 하는 동안에 이분이 이전에 했던 배양 방식, 또 인큐베이터, 또 그런 배양액,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배양액이나 이런 것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또 인큐베이터도 동시간으로 배아의 그 성장 발달을 보는 타임레스 인큐베이터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 과정을 계속 관찰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배아식 환경도 이전에 썼던 배란 유도제 주사 종류나 또는 방식, 프로토콜에 대한 것도 변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고, 또는 보조 부하술 또는 배아 이식 글루 또 이런 사용도 적극적으로 이제 적용해서 해야 되겠다고 보고요. 또는 어떤 경우는 신선 배아이식보다 해동 배아이식이 더 우월하게 좋으신 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해동 배아이식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적절한 경우에 어떤 게 선택될지는 그 환자분 개개인의 차이가 있어서 그걸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면역 문제나 또는 혈액응고, 혈전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이런 치료를 그 이후에 시도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궁 내막을 직접 치료하는 방식은 자궁 내막을 직접 이렇게 스크래칭을 하거나 또는 그 안에 어떤 물질을 주입하는 그런 방식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면역학적인 또 혈전 성향 요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자궁 안에 그 자연살해 세포, NK 세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측정을 해보는데, 실제로 되게 공격적인 자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착상이 좀 불리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는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환자의 자기 세포막에 대한 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한 공격이 실제로 착상을 불리하게 하거나 임신이 되어도 유산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갑상선 자가항체나 또는 항응고 단백질, C나 S의 액티비티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여러 응고인자들의 결핍, 또는 엽산 대사 이상이 있어서 또 어떤 유전적인 그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도 엽산의 복용을 더욱더 고용량으로 하시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스크리닝을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걸리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항응고제 치료나 면역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런 경력이 없다면 이런 치료제를 선택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전에 힘든 경력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을 보시면
면역 글로불린이 처음에는 이게 선택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런 케이스가 많고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에서 인정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초 혈액이 12% 이상 NK세포가 있는 경우에는 3회 이상 또 반복 유산이나 착상 실패를 한 경우에는 환자 그 100%로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배아 이식일로부터 한 3번에서 4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착상률을 올리는 노하우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건 모든 환자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들으신 분도 많을 테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착상 전 배아 유전자 검사는 그 배아가 진짜 염색체상, 그러니까 유전자가 정상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고령일 경우 40세 이상이거나 반복 착상 실패 또는 반복 유산의 경험이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증 남성 요인, 남성의 정자가 매우 적거나 또는 고환 유래의 정자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전에 염색체 이상 태아를 분만하거나 유산 경력이 있을 때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다음, 얇은 자궁 내막 치료인 경우는 실제로 자궁이 어느 정도 얇으면 임신이 결코 안 된다, 뭐 이런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시술을 하다 보면 자궁 내막 두께가 보통 8mm 정도 이상일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6mm 미만으로 매우 얇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얇은 자궁 내막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제를 오랫동안 쓰는 것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는 비아그라나 이런 혈관 확장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자궁 내막 치료를 이제 HCG나 또는 GCSF 또 PRP라고 하는 물질을 좀 이렇게 주입함으로써 극복해 보려는 치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착상하는 그 시기가 모든 여성에서 한 달에 딱 3일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것도 환자분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꼭 전철을 타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문이 전철에서도 열리고 여기서도 열려야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자궁 윈도우 오브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었고, 그래서 아까 착상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물질들을 측정함으로써 실제로 그 여성의 단독의 착상기는 언제인지를 볼 수 있는 검사들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가 어떤 사람 경우에는 문이 열려 있는 시기이지만 시기적으로 문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 여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시면 자궁 내막 수용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궁 내막에 조직을 떼면 그 조직에 있는 RNA를 분석해서 자궁 내막이 착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지 분석해서 이 시기에 적합한 날을 알려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 리셉티브 또는 프리 리셉티브 이렇게 판독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해동, 배아 이식 주기와 동일하게 준비를 하고요. 프로제스테론을 투여하고 120시간 뒤에 그러니까 조직을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서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검사를 하는 경우는 매우 사실 고가이기도 하고, 이런 걸 할 정도이면 아마 배아는 좋고 실제로 정말 원인 없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내막 수용성 검사를 권합니다. 실제로 이걸 해 보았을 때는 다음 주시면 저희 국내에서 도입해서 했을 때 한 400건의 이제 ERA 검사에서 실제로 리셉티브라고 나온 것은 전체 41%에서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나머지 60%에서는 실제로 리셉티브하지 않은데 수용성이 없는 시기인데 배아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검사들로서 저희가 어떤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다면 착상을 조금 더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이제 착상률을 올리는 노하우가 사실 결국 뭘 하라는 걸까요?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피해야 될 거, 해야 할 거, 또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다가 저희 모두 함께 노력을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환자들은 다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화된 그 치료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스웰 그런 분이 한 말인데 Teamwork makes the dream work. 팀워크가 결국 꿈을 이루어준다 합니다. 저희가 이 팀워크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